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건축TV 데이터제이 닥터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가 만든 두 번째 핫플레이스, 바로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사실 저희가 밤을 새고 얘기해도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설계 시공 기간만 장장 11년이라는 장편 드라마 같은데요. 이 서울식물원을 주도하여 설계하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닥터양과 아키댄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동안 총괄 마스터 플래너로서 서울식물원을 계획한 닥터양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동안 건축 디자인을 수행했던 아키댄서입니다. 사실 아키댄서는 여기 데이터제이와 닥터양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아, 정말 그런가요? 저희 미래도시 전략팀의 팀장님이시고 대장님이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그 서울식물원 오픈 때 방문객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건축물은 저희가 완공된 상태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는데 식물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물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장 시점이 가장 아기 식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픈 5개월 만에 우리에게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당 200만 명이라는 방문객 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2019년 현재 서울 핫플레이스 탑 10에 대한 일부 차트인데요. 1, 2, 3위가 롯데월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순입니다. 그런데 마곡 서울식물원이 당당히 3위를 차지하는 200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분당 인구의 6배 내지 7배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지난주에 기사가 떴는데요.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돌파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서울식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컨셉입니다. 2008년에 국제현상설계대회에서 당당히 세계 1등을 차지한 이 프로젝트는 사실 식물원이 아니었죠? 당시 서울시는 한강을 주변으로 한강 르네상스라는 슬로건과 함께 빅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저희 마곡은 그중에 워터프런트로 조성한다라는 목표로 국제 현상을 시작을 했고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조경가 토마스 바슬리 선생님과 또 뉴욕 지사의 잭 해리 등 사무설계 많은 부분들 역량을 집결해서 계획안을 만들었고 이렇게 당당히 1등을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워터프런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식물원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자, 그럼 식물원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서울 식물원은 기본적으로 이 호수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시 문화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원은 그 아카데믹한 식물 표변 환경을 그 사람들이 일정 시간에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중해에서 그 열대 식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12개 도시의 문화까지 첨가를 좀 했습니다. 식물을 주제로 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설계 당시의 이슈 상황에 대해서 이건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물원에 오시면 가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온실입니다. 온실은 더 시스템 랩에 김찬중 건축가와 협업을 좀 했었고요. 이 온실의 대표적인 특징은 식물 세포로 패턴화된 것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식물 세포는 1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이게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온실 지붕을 보시면 100만 배, 식물 세포를 100만 배에서 1000만 배까지 확대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붕 방향입니다. 이게 지붕 그렇죠. 방향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온실의 지붕이 이게 접시 모양의 특징인데요. 당연히 이게 접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빗물을 모아서 그 필터링을 한 후에 조경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온실의 그 가운데에는 그 건축 기능을 하는 코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가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그 온실 지붕이 바깥쪽으로 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그 판도라 행성에 수호신인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생명의 나무와 그 행성 주민들이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공간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 오목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시선은 항상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가에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온실을 다 보신 후
바깥에 공원을 보세요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을 나가게 되면 사실 공원이 온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20만 평 정도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양천길과 한강 사이에는 사실은 습지원이라는 개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와 저류지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식물과 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천길 남쪽은 대규모 호수원과 그다음에 주저정원 그리고 열린 숲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온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방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비는 그렇다 치고 눈은 눈. 쌓이잖아요. 눈은. 예,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 지붕 구조가 그 안에는 공기층이 돼 있습니다. 이게 따뜻한 공기층이 되기 때문에 눈을 충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눈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더 눈이 왔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눈을 치우는 전용 플라스틱 삽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눈을 치우도록 그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이 첨단 시대에도 마지막 작업은 사람이 한다는 게 참 고무적이네요. 스마트 시대에도 인간이 중심이죠. 건물은 사람이 완성을 합니다. 예. 자, 지붕 재료도 좀 특이하다는 소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붕 재료는 ETFE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TFE는 우리말로 초방막 불소수지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장이 겹쳐져 있고요. 이 두 장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투과율입니다. 일반 유리가 비투과율이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ETFE 필름은 비투과율이 9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자외선도 실내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람을 하실 때 자외선이 내려지기 때문에 꼭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무척 가볍다는 점입니다. 이게 유리 무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도 유리처럼 깨져서 관람객이 다칠 위험이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단점이 없을까요? 일단 유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굳이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면 공기가 새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디즈니 영화의 빅히어로에 보면 베이맥스가 나오는데 그 바람 빠지는 장면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네. 혹시 바람이 그럼 빠질 때 보수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 각 지붕판마다 이게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빠지게 되면 공기압이 센서링이 돼서 이 전문 인력이 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은 그 지붕판에서 공기가 바람이 빠지는 부분을 소리로 찾습니다.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소리로 찾아서 반창고 같은 패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모든 마지막 작업은 사람이 한다는 거 참 고무적입니다. 네. 스마트 시티 시대의 핵심은 인간이죠. 자, 그러면 온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온실 주변에 사실은 재배 온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제이와 닥터양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사실 신구대학교 식물 원장님을 역임하신 김인호 교수님하고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재배 온실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보여지는 온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메인 온실은 재배 온실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식물들을 메인 온실에 바로 심으면 식물들이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응기 훈련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재배 온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12개 도시에 대한 식물원이 있고 사실은 건물도 12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겸재 정선 선생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런 풍광이 좋은 동네입니다. 예로부터 물과 산수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공원이 자연스러운 언덕 그리고 높낮이가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으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온실이 그 화려한 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 공원의 건축물들은 또 다른 전략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이게 숨어 있죠. 풍경에 순응을 하고 지형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식물원 게이트는 산책로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는 지형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정원문화학교는 옛날에 지어진 숲속의 오두막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조차도 지형에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설계할 당시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찾으면 어쩌지라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숨은 전략? 이렇게 건물을 숨기는 전략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식물과의 교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로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서울식물원의 로고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개념들이 브랜드로서 로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의 BI는 사실 보시면 바로 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꽃 그 자체이고요. 식물 문화를 꽃 피우다, 또 가드닝 문화를 꽃 피우다라는 철학적인 기반이 깔려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BI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BI 회사와 또 디자이너, 그다음에 서울시 SH공사, 또 저희 사무설계 모든 관계자분들이 합심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호감도 조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연령대별, 남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전문위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인 안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설계자들은 설계를 하기 전에 세계 유수의 식물원들을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수가 아름다운 롱우드 식물원, 그리고 1년 내내 전시가 펼쳐지는 뉴욕 식물원, 식물 교육의 산지 블루클린 식물원,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기 보면 안내가 한국말이에요. 퀸스 식물원이 4가지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당당하게 한국어가 그 4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라바냐 파크를 보면 잔디밭에 누워서 고급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식물원 같은 경우도 도시명 식물원의 거의 교과서라고 부를 만큼 롤모델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요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보면 슈퍼트리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하늘까지 올라가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각각의 식물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저희 서울식물원에 녹아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름다운 그 식물원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한국 식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제도의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야자수, 선인장 같은 그런 외국 풍경을 좀 자아내고 있고요. 그동안 생태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식물, 동물, 그리고 세계 최초의 야생식물 종자 연구 보존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 사무소이지만 조경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고 또 서울시 건축상도 받게 되는 등 많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세계인들의 기쁨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IF 디자인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 빅데이터 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서 식물원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의 사람의 유동량을 각 건물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코로나 전 사람의 유동량이고요. 면이 코로나 이후의 사람의 유동량입니다. 딱 봐도 그냥 많이 줄었다. 뭐 건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줄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글쎄요. 바로 외부 공간입니다. 이 서울식물원이 단지 뭐 꽃이 몇 개 있고 나무가 몇 개 있는 그런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라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저희가 서울식물원으로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설계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